네, 안녕하세요. 영어쌤 김동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문장의 형식을 공부하면서 1형식 문장과 3형식 문장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봤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2형식 문장까지 좀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난 시간 때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2형식 문장으로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우리 그 흐름으로 오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문장의 형식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형식이랑 같은 말은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문장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그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영어 문장을 있는 대로 다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규칙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했어요. 하니까 어떤 규칙에 따라서 문장이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더라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 사람 피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4가지가 있죠. 혈액형 4가지 있잖아. 그래서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4가지 유형의 혈액형이 있는 것처럼 문장도 그렇게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보니까 5가지의 유형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유형의 문장, 두 번째 유형의 문장, 세 번째 유형의 문장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때 우리는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그 유형이라는 말 대신 형식이라는 말로 대체를 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의 문장은 1형식 문장으로, 두 번째 유형의 문장은 2형식 문장으로, 그렇게 쭉쭉쭉쭉 해서 5번째 유형의 문장은 5형식 문장 해서 총 5가지 유형의 문장이 나오니까 우리는 문장의 형식이 총 5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1형식부터 5형식의 문장이 있다라는 걸 일단 큰 틀로 잡고 봤었죠. 그 5가지 형식의 문장 중에서 우린 지난 시간 때 1형식과 3형식만 봤다 이거죠. 그러면 1형식과 3형식을 우리 어떤 식으로 구분을 지었냐? 일단 한국어로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한국어에서 이때 봤던 그 개념이 영어에서 대응이 된다면 그때 그 영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문장의 형식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때 요걸 했었죠. 떨어지다, 먹다, 일어나다, 입다라는 이 4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동사를 기준으로 우리는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떨어지다, 먹다, 일어나다, 입다. 이 동사가 모두 쓰인 이렇게 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예문을 만들어서 봤을 때 벌써 여기서 문장이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라는 걸 우리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나뉜다라는 걸 파악했냐면 사과가 떨어진다라는 것 요거랑 전쟁이 일어난다. 요렇게 한 쌍으로 또 내가 사과를 먹는다라는 문장과 내가 옷을 입는다 이렇게 한 쌍으로 그래서 총 2가지 유형이 나뉜다라는 걸 우린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지금 쌤이 네모로 표시지은 이 문장과 세모로 표시한 이 문장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게 된 건지 볼 수가 있었죠. 뭐가 기준이었지? 목적어가 있냐 없냐 그 차이였죠. 그래서 네모로 표시한 거는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고요. 또 세모로 표시한 여기 있는 문장 또 여기 있는 이 문장 2개는 목적어가 있는 문장,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우리가 1형식과 3형식으로 나눠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저번에 했었습니다. 문장에서 목적어를 가질지 말지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뭐 우연에 의해서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목적어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무조건 없어야 되고 이제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목적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선택적인 개념인가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 때 이제 이런 걸 좀 다뤘다 이거죠. 결론적으로는 목적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애가 아니었죠. 어떤 애였지? 목적어는 있으려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된다면 절대 없어야 된다. 우리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를 가질지 말지, 목적어가 무조건 있어야 될지 무조건 없어야 될지를 정하는 거는 바로 동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다라는 이 동사를 가지고 예문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보더라도 목적어는 절대 가지지 않습니다. 왜? 목적어를 가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바로 그 동사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떨어지다라는 이 동사는 특징 자체가 목적어를 안 갖고 태어난 동사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목적어를 여기다 막 넣으려고 해도 사과가 바닥을 떨어진다. 우리 을을 붙이면 목적어라고 하잖아. 사과가 바닥을 떨어진다라고 아무리 내가 목적어를 붙이려고 해도 이 문장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바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요때는 말이 돼. 근데 바닥을 떨어진다라고 하면 요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떨어지다라는 이 동사는 문장 안에서 쓸 때 무조건 목적어랑 같이 놓이면 안 되는 동사였던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요건 이제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라고 이제 따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리는 목적어인지 아닌지 거기에만 좀 한정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떨어지다라는 요 동사는 애초에 목적어를 가지면 절대 안 되는 동사예요. 문장에서 목적어를 가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바로 이 동사, 어떤 동사가 쓰였느냐의 여부였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먹는다, 입는다. 자, 이런 동사들은요, 목적어를 안 쓰잖아? 그럼 문장이 오히려 의미가 이상해져요. 한번 볼까? 내가 사과를 먹는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먹는다 이렇게 써보면 어때? 내가 먹는다. 뭘?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내가 옷을 입는다가 아니라 내가 입는다. 뭘? 뭘 입는데?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왜 그러냐면 먹는다라는 동사랑 입는다라는 요 두 개의 동사는 무조건 목적어를 가져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었죠. 문장에서 목적어를 가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바로 누구? 동사였다. 근데 한국어에선 요랬다면 영어에서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대응이 되는지,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문장에서 목적어가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게 바로 동사가 맞았는지 우린 이거를 영어로 옮겨보면서 검증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이 동사가 어떤 것을 쓰였느냐에 따라서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지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fall이나 happen 이런 동사들은요, 아무리 문장 안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이 동사가 있는 한 절대로 목적어를 가지지 않았고요. 또 it과 where 이 동사들은요, 아무리 이 동사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든 또 어떤 시제로 쓰이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말이 됐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었냐면, 문장 안에서 목적어를 가질지 말지를 가지고 문장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이때 목적어를 갖게 할지 말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동사의 유형에 따라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목적어를 가지는 이런 형태의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요 패턴으로 쓰이는 이 문장을 우리는 삼형식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목적어가 없이 주어랑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결되는 이런 첫 번째랑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일형식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문장 구조에 관련된 것이 바로 문장의 형식 개념이기 때문에 일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랑 동사 오면 끝나고,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오면 끝나는 이런 문장이 되겠다라는 걸 확인을 했었죠. 이때 우리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 주어랑 동사에다가 수식어가 온다고 하더라도 문장의 형식은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식어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에요. 우리 뭔가를 꾸민다라는 건 그냥 좀 더 자세한 디테일을 줄게, 그냥 디테일 주겠다는 얘기예요. 얘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선택적으로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이 몇 형식인지를 따질 때는 수식어를 제외하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장 속에서 동사가 어떤 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고 목적어를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건 다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동사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 같은 이런 나쁜 눈을 보이진 않지만 착한 아이의 눈을 가지고 그런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보게 되면, 사실 동사 it이나 where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요 자체로 생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it 플러스 뒤에 목적어 자리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게 보이지 않을 뿐. where도 마찬가지입니다. where이라는 문장도 지금 여기 위에 쓴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적어가 무조건 있어야 말이 돼요. 만약에 목적어를 빼잖아? 나는 입는다. 뭘 입었는지 그 정보가 빠졌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where 같은 이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보이기에는 요 단어 하나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좀 속을 파헤쳐 보면은 이 where 뿐만 아니라 얘가 무조건 가지고 와야 되는 목적어 자리까지 함께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구조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서 우린 동사를 외울 때 그 동사가 목적어를 무조건 가져야 되는 동사인지 목적어를 가지면 절대 안 되는 동사인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구분해서 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단어 하나만 외우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자리까지 외워야 되나요? 라고 반감이 생길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작문을 하거나 아니면 어법 문제 풀 때 좀 곤란해져요.
이 뒤에 목적어 자리를 갖고 오는 동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뒤에 올 수 있는 것들의 자격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목적어를 가지냐 안 가지냐 그 정보를 반드시 함께 이 구조를 함께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동사를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는 그냥 그 단어가 들어간 그냥 그 단어를 한국어로 옮겨봤을 때,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옮기면 얘가 먹다란 뜻이잖아요. 이 먹다라는 한국어 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먹다라는 이 동사는 목적어를 무조건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머릿속으로 예문을 만들어서, 먹다는 예문 만들었을 때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네? 그러면 영어 it도 목적어를 가지겠구나. where이라는 요 동사도 이 영어 자체로 얘가 목적어를 가질지 안 가질지 파악이 안 되면 얘를 한국어로 먼저 옮겨서 입다란 뜻이잖아. 그래서 입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내가 예문을 만들어 봤을 때, 다 목적어를 가지고 오네? 한국어에서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라면 영어에서 똑같겠지? 이렇게 한국어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동사가 목적어를 가질지 안 가질지를 판단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통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려운 단어를 배우게 되면 될수록 한국어랑 영어랑 딱 1대1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초등 수준, 진짜 기초적인 요런 단어, 입다, 먹다 이런 되게 쉬운 단어들은 한국어에서도 목적어를 가지면 영어에서도 목적어를 가지게 그렇게 대응이 되는데 좀 어려운 단어로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어에서는 목적어가 아닌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그게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each라는 요런 단어가 그래요. reach가 어디 어디 도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달하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예문을 만들어 보면 나는 천장에 도달했다. 한국어로 봤을 때 이 문장은 목적어를 가지나 안 가지나 나는 주어 도달했다 동사 천장을이 아니야. 천장에야. 우리 이렇게 에로 끝나는 거는 목적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사어라고 해요, 한국어에서. 자, 부사어는 수식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수식한다는 거야. 근데 이 똑같은 동사를 영어로 reach로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I reached the ceiling. 이렇게 되면서 I 주어 reached 동사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ceiling을 우리는 영어에서 목적어로 보게 됩니다. 한국어에선 부사어로 봤죠? 영어는 목적어로 봐요. 이거 왜 그러냐? 그냥 언어 자체 특징이 이래요. 한국어에서는 도달하다라는 이 동사를 목적어를 무조건 가지면 안 되는 동사 대신에 무엇 무엇에라는 이 부사어는 무조건 갖춰야 되는 그런 동사로 정해놨다면 영어 같은 경우는 이 reach를 무조건 목적어를 갖춰야 되는 동사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reach는 그렇게 태생이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근데 우린 이거를 한국어랑 비교했을 때 한국어에는 동사가 쓰였을 때 목적어를 안 가지네? 그럼 영어에서도 마찬가지겠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한국어랑 영어랑 대응시켜 가면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좀 약간 어려워질수록 단어가 좀 복잡해질수록 이렇게 한국어랑 영어랑 대응시키기에도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형식 개념을 잠깐 복습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 형식부터 가볼 건데요. 이 형식을 보기 전에 영어의 어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좀 잘 들으시길 바래요. 영어에서 어순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순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언어 공부를 할 때 어떤 언어든 이 어순이라는 말은 반드시 등장하는데요. 한자입니다. 말의 순서예요. 우리 말을 할 때 순서를 반드시 잘 지켜줘야 돼. 특히 영어는 좀 그렇거든요. 자, 예문을 두 가지를 들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이름이 동건이니까 내 이름 가지고 써볼게. 동건이가 치킨을 먹는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아서 표시를 해보면 동건이가 주어, 치킨을 목적어, 먹는다 동사 이렇게 파악이 되죠. 근데 저는 이 문장에서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건이가 라는 요 맨 앞부분과 먹는다 맨 뒷부분 이 둘의 위치를 바꿀 겁니다. 네, 그럼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먹는다 치킨을 동건이가. 자, 이렇게 새로운 문장을 썼습니다.
주어 누구죠? 주어? 그치. 동건이가 여기가 주어지. 목적어는 치킨을 여기가 목적어입니다. 먹는다. 여기는 동사예요. 문장의 배열을 바꿨는데요. 먹는다 치킨을 동건이가 이 문장 자연스럽나? 자연스럽진 않죠. 부자연스러운 문장이에요. 동건이가 치킨을 먹는다. 우린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로 쓰지 먹는다 치킨을 동건이가 이런 순서로는 잘 안 씁니다. 부자연스러워요. 자, 근데 먹는다 치킨을 동건이가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있잖아요. 그쵸? 다만 부자연스럽긴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는 그래도 대충 파악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해는 돼. 다만 약간 흐름이 문장 순서 우리 이렇게 안 쓰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긴 하다. 우리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 똑같은 시나리오를 영어에도 한번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동건이가 영어로 저는 이렇게 써요. D-O-N-G-G-E-O-N 제 이름 스펠링입니다. 먹는다, eats, 치킨을, 치킨. 그래서 보면은 영어는 주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랑 다르게 동사가 먼저 오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표기를 해봤는데요. 한국어 문장에서 이 앞뒤 바꿨잖아. 그래서 영어에서 똑같이 바꿔서 써볼게요. 치킨, eats, 동건. 어때요? 치킨이 동건이를 먹는다라는 이상한 문장이 됐어요. 치킨이 먹는다 동건이를 문장의 의미가 자 한국어에서는 이해는 됐어요. 부자연스러웠다라는 게 문제지. 이해는 됐어. 근데 영어에서는 의미가 아예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거를 훨씬 더 넘어섰단 얘기야.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위치를 함부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영어는 문장의 위치를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특히 한국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주어고, 은는이가 붙은 게 주어고, 어디가 목적어인지, 을을 붙은 게 목적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이 신호가, 이런 표시가 문장 안에 붙어 있어. 그래서 아무리 내가 문장의 순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바꿔도 은는이가 붙은 여기가 주어일 거고 을을이 붙은 여기가 목적어일 거고 뭐뭐한 다가 붙은 여기가 동사일 거고 이걸 우리가 알아챌 수 있어요. 문장의 순서를 아무리 바꾸더라도 어디가 주어다 어디가 목적어다 이런 걸 나타내주는 표시가 있다는 거야.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목적어고 어디가 동사인지 그걸 나타내주는 표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리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 동사의 맨 앞에 있는 건 주어고요. 동사의 뒤에 있는 건 목적어다. 이 자리를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문장의 순서를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문장 우리 구조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어랑 동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조건 요 순서로 쓰여야 된다. 순서에 대한 정보까지 우리는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맞긴 하지만요. 순서를 제멋대로 쓰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주어를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목적어 세 번째 이 순서의 개념까지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어순 얘기를 왜 했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동사 뒤에 오는 게 바로 목적어 자리라고 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동사 뒤에 오는 게 항상 목적어여야만 될까? 자, 동사 뒤에 오는 게 목적어 맞잖아요. 그쵸? 근데 항상 목적어여야만 돼? 네, 그래서 오늘 이 형식 문장으로 확장하겠다고 했는데요. 요 물음에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문을 한 4가지 정도만 적어 볼게요. He plays soccer. I 뭐가 있을까? I read a book. She looks happy. They feel cold. 네, 이렇게 4가지 문장을 한번 봤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를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이번엔 가져야 되냐면 주어, 동사,
뒤에 오는 게 무조건 목적어인지 아닌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죠? He plays soccer. 그는 축구를 한다라는 문장이에요. He 주어, play 동사, soccer 여기 목적어가 되겠죠. 그쵸? 따라오시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목적어가 맞는지 아닌지 우린 여기에 관심을 두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요 자리에 어떻게 해석이 되지? 축구를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을 붙었죠? 목적어인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봅시다. I read a book. 나는 읽는다 책을 이라는 요 문장이야. 자, 우리는 요 자리가 궁금해요. 동사 뒤가 무조건 목적어 자리가 맞는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나는 책을 그렇죠. 목적어 자리가 을이 붙어서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 자리가 이번에도 맞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세 번째 문장 볼게요. She looks happy. 그녀는 주어 looks 행복하게 보인다니까 looks는 보인다 동사고요. happy 이거 목적어인가?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이거 쌤이 행복함을 를 이거 붙여서 해석 안 했죠? 여긴 무슨 자리였냐면 행복하게 라고 해석이 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을이 아니라 개가 붙은 거야. 우리 이거 목적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우리가 목적어라고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행복하게라고 해석이 되는 얘는 왠지 목적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여기서부터 우리는 문제를 좀 제기를 해야 됩니다. They feel cold. 그들은 춥게 느낀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들은 그 다음에 춥게 feel 느낀다 여기 있습니다. 느낀다라는 동사 체크했고요. cold 이거. 자, 위에 보면 여기 두 개는 동사 뒤에가 다 목적어였습니다. 그럼 여기 feel도 동사니까 cold가 목적어겠네요. 그쵸? 근데 요렇게 말을 하기에는 cold가 추운 뭐 춥게 여기선 춥게 느껴진다 뭐뭐하게라고 붙어서 해석이 됐지 을을이 붙어서 해석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목적어라고 놓기에는 애매하다 이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러면 요 자리는 뭔데? 요 자리 뭔데? 만약에 내가 그래서 해피라는 이 단어가 혹시 수식하러 들어온 건가 해가지고 요 자리를 뺐어요. 하니까 she looks라는 문장이 만들어졌죠. 근데 she looks라고 해버리면 그녀는 보인다. 약간 문장이 찜찜해. 뭐 어떻게 보이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they feel cold가 아니라 cold를 지우고 they feel 그들은 느낀다. 이것도 문장이 좀 찝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오는 이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일단 봤는데요. 혹시나 수식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지어봤을 때 의미가 불완전하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는 무조건 필요한 자리는 맞아.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이 자리가 빠지게 되면은 그 문장은 영양가가 없는 문장.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맹이가 없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을 반드시 채워주긴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자리는 반드시 필수적인 자리긴 한 거예요. 근데 그 필수적인 자리에 해석을 보니까 을을이 붙는 것 같진 않고 그렇다면 여기에 정체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자, C라고 써주시고요. C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보어라고 합니다. 네, 궁금하실까봐 얘기하자면 여기 있는 C는요, complement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서. 이 complement라는 단어가 보어란 뜻이에요. 거기에 앞글자 C를 따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흐름을 정리하면은 문장에선 우리가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 뒤에는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오는 거는 같았지만 모든 문장 뒤에 모든 문장에서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아니라 을을이라고 해석되는 게 아닌 뭐뭐하게라고 해석이 되는 다른 자리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가 무엇인지 하고 탐구를 해봤는데 이 자리를 뺐더니 문장의 의미가 불충분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리긴 해. 필요한 자리긴 한데 목적어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C라고 붙이는 보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문장 안에서 목적어를 가질지 안 가질지를 결정하는 건 바로 누구? 동사.
동사가 어떤 종류가 쓰였느냐에 따라서 목적어를 가질지 안 가질지 정해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흐름입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가 놓일지 보어가 놓일지 이거를 정하는 것도 누굴까요?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성질이 뒤에 무조건 목적어를 가져야 되게 하는 그런 동사가 있는 반면에 또 뒤에 목적어를 가질지 보어를 가질지 결정하는 것도 동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동사 뒤에 나오는 내용이 보어 자리로 무조건 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게 와야 되는지 이런 것도 결정하는 것도 바로 동사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사 뒤에 보어를 오도록 하게 만드는 그 동사의 종류는 무엇인지 다 동사에서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보어를 가지고 오게 만드는 그때 동사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해봤어요.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여기 쓰이는 그 동사들이 다 감각이랑 관련된 동사였다는 거죠. 일단 우리 방금 여기서 두 개를 찾았습니다. look과 feel이 있었어. 이렇게 look과 feel처럼 감각과 관련된 동사를 이 자리에 써주면 그 동사들은 특성상 뒤에 나오는 것들이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인 이 자리를 함께 끌고 나왔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look, feel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감각이랑 관련된 거 smell 또 뭐가 있지? sound, taste 이렇게 감각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 5개의 동사들은 문장 안에서 쓰일 때 이 단어의 특성상 뒤에 무조건 보어 자리를 요구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를 가질지 말지 결정하는 게 바로 누구?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를 썼느냐에 따라서 목적어를 가지는 문장이 될지 안 가지는 문장이 될지 다 동사가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동사 뒤에 오는 게 목적어인지 아니면 보어인지 이거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그 동사의 종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동사 뒤에 보어를 무조건 갖도록 해야 되는 그때의 동사의 종류는 바로 감각과 관련된 동사였다라는 거예요. 우린 요거를 통틀어서 감각동사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네모를 좀 치고 우린 요걸 통틀어서 감각동사라고 하는데 감각동사를 쓰게 되면은 요 동사의 특성상 뒤에 요구되는 그러니까 이 감각동사가 끌고 다니는 요 자리는 바로 보어 자리다라는 걸 우리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그렇다면 이 동사들을 써서 만든 문장은 당연히 주어는 가질 것이고요. 주어에 동사의 보어까지 가지는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형태의 문장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 형식 문장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총 정리하기로 했던 요 페이지 있지, 요 페이지. 여기다 한번 좀 적어 볼게요.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만 있으면 이제 완전한 문장을 갖춘 줄 알았는데 동사 뒤에 무조건 목적어가 올 필요는 없더라. 어떤 동사의 경우에는 그 동사 뒤에가 목적어가 아니라 다른 자리, 그 무슨 자리였죠? C라고 불리는 이 보어 자리를 요구하는 동사도 있기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때 보어를 요구하는 그때의 동사들은 바로 누구? 감각동사.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감각동사일 때는 그 동사 특성상 뒤에가 오는 자리가 보어 자리이고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비동사고요. 다른 하나는 become이라는 요 동사.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비동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비동사를 쓴 그 문장에서는 그 동사 뒤의 자리가 무조건 C, 보어 자리라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라는 이 문장. 자, 보시면 비동사가 이렇게 있고요. 앞에는 주어이고 우리 뒤에 이 자리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는 비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는 뒤에 이 단어의 특성상 보어를 요구한다 그랬어. 그래서 see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따라오시죠. become 같은 경우에도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He became a pilot. 그는 조종사가 되었다라는 요 문장인데요. 이것도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 파악을 해보면 he 주어, become이 동사입니다. become이 동사기 때문에 얘는 이 특성상 뒤에 오는 게 보어여야만 해요. become이라는 동사는 타고났을 때부터가 뒤에 무조건 C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요 줄기를 타고난 거예요. 물론 우리 눈엔 요 구조가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가 목적어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C, 보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랑 동사랑 보어를 갖춘 우린 이거를 이형식 문장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비동사랑 become이 쓰인 이 경우에는 그 문장이 이형식 문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쵸? 네, 일단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30분이 영상이 넘어가면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30분에 맞추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벌써 딱 30분이 됐네. 이번 영상은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남은 개념이 사실 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볼 때, 다음에 꼭 오세요. 그때, 알겠죠? 막 이제 안 오거나 뭐 잠수 타거나 하지 말고 꼭 오시고 그때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 때 보겠습니다. 안녕.